승과의 응시 자격을 보면은 그것도 과거의 응시 자격과 거의 같았던 걸로 보입니다. 과거의 응시 자격을 보면은 제도상으로는 귀족에서부터 일반 양민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나 제도적인 문제고 실제적으로 과거의 응시에서 관직을 부여받게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방에서는 향리층 이상이 됩니다. 아마도 승과에도 그런 규정에 대한 건 없습니다만 과거 제도에 거의 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양인들에게도 운호가 열려 있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승과를 통해서 출세하는 승려들 보면은 대개 귀족들 자제라든가 또는 지방에서도 향리층 이상의 자제들입니다.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은 승계와 승직을 받아 불교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즉, 불교 교단 내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 불교 조직은 관료 조직과 매우 흡사했다. 왕이 임명권을 가진 것도 두 조직의 공통점이다. 이것은 고려 왕실에서 관료 조직과 마찬가지로 불교 교단을 통제하려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승과를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대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광종은 중앙 집권적인 지배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호족 세력들을 억압하고 친진 관료를 양성해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친진 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 바로 과거 시험 제도를 통해서 친진 세력을 양성하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친진 승려를 양성해서 교단 체제를 구성하는 목적에서 승과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려 왕실은 한쪽으론 행정 조직을, 다른 한쪽으론 불교 교단을 이용해 중앙 집권 통치를 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합격자에게 관직과 토지를 주듯 승과 합격자에게도 승직과 토지를 부여한다. 승려 신분이란 점을 제외하면 과거 합격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본래 의도 말고 한마디로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 시험을 보고 관료가 돼서 출세하는 길도 있겠고, 또 승려가 돼서 승과를 거쳐서 높은 승계를 받음으로써 출세하는 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 길이기도 한 점이 그 이전이나 이후 시기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 또 추가한다면은 그 귀족들이나 왕실에서는 때로는 이제 정치 권력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 싸움에 불교 교단이 개입하게 되고 정략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출가시키고 특정한 교단을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 권력 장악에 직접 이용하기도 하는 사례도 고려시대는 여러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가의 목적이 종교적인 이유보다 개인적 입신이나 가문의 세력 확장을 위한 성격이 강했던 만큼 다시 환속하는 사례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최충원 가문의 경우도 대를 이어 출가했지만 나중에 모두 환속해 정치 권력을 계승하고 있다. 결국 귀족 자제들의 출가는 출세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최루백의 넷째 아들 단지도 이와 같은 경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단지는 당시 귀족사회 관습에 따라 승려가 됐고 어머니의 묘지명에도 출가한 것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어느 시점인가 환속해서 아버지의 음서를 통해 관직으로 나아간다. 승려로서 출세하는 대신 관료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자, 이것은 염경애와 최루백 부부의 가계도입니다. 이 한 장의 묘지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시대 귀족 가문의 3대에 걸친 이 가계도를 복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도 알 수 있었고, 또 두 주인공의 성품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묘지석의 내용이 그만큼 풍부하고 또 정확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라진 왕국에 대한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 고려시대와 관련된 기록 역시 무척 빈약합니다.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잘못 기록된 채 전해지고 있는 역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묘지석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때론 잘못 기록된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무덤 중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는 청주안시 문중 소유의 무덤 역시 몇 안 되는 고려시대 무덤 중 하나다. 이 무덤은 지난 91년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 조사된 바가 있다. 발굴 도중 무덤 안에 벽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묘지석이 발견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무덤의 주인이 청주 한씨가 아니라 권씨로 밝혀진 것이다. 그 묘는 권씨들 묘소에 한씨들이 외손의 자격으로서 썼는 그런 과정에서 발견된 건데, 그와 같은 예는 용인에 있는 포원 정몽주 선생의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에는 월사 이정구 선생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외손 자격으로서 연안인 씨들이 묘를 조성한 겁니다. 만약 묘지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결코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윤관 장군의 묘 역시 묘지석 때문에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다.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이 무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봉분도 허물어지고 잊혀진 채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조선 영조 때 파평 윤씨 가문에서 묘소를 찾기 위해 이 일대 땅을 파는 과정에서 깨진 묘지석을 찾아냈던 것이다. 문헌에 이 분수원에 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찾아 나섰다가 이 자리가 이제 윤관장군 묘로 확인을 하고 결정을 짓고서 여기다 이제 묘역을 조성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조상을 모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대두된다. 때문에 시조의 무덤을 찾기 위해 열중하게 되는데 윤관의 묘도 이런 과정에서 발견됐던 것이다. 18, 19세기에 우리 가족 사회에서 굉장한 변혁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는 각 가문별로 족보를 만든다든지 또는 시조를 찾는다든지, 시조가 없는 경우에는 시조를 모신 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성리학적인 정통의식이 개인 각자 또는 지방 곳곳에 확산되면서 족보 또는 현조, 유명한 조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묘지석을 묻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니다. 이것은 3, 4세기 무렵 중국에서 시작됐다. 무덤을 사치스럽게 장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석을 금지시키자 대신 땅속에 묘지석을 묻는 전통이 생겨났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1세기 이전까지는 묘지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출현하게 된 것일까? 전해지는 묘지명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1024년에